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직장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ETF를 담당을 했고요. 지금은 최근에 책을 썼는데 저서로는 세력 그리고 고래라는 책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기술의 발전은 정부가 일군 토양에 달려있다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을 대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라는 거는 사실 부재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극적인 게 조회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목 그대로 이제 산업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에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지,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을 해야 이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제목을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목차를 보시면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은 어떻게 상용화되는지,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술 너머의 산업을 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의 목차로 구성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디지털 자산의 현황이 어떤지, 법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뭐냐라는 점을 한번 조망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기술은 어떻게 상용화되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 발전했던 모든 기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왼쪽에 있는 게 전통적인 산업, 오른쪽에 있는 게 네트워크 산업, AI든 5G든 IoT든 현재 기술이 둘 중에 어느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오른쪽이죠. 네트워크 산업. 우리가 기업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왼쪽이 포드나 GM, 오른쪽이 테슬라라고 보면은요. 테슬라를 사람들이 왜 살까요? 전기차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테슬라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테슬라 왜 샀어? 라고 물어보면은 단순히 전기차나 브랜드 평판 때문은 아니고요. 자율주행 기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을 사용하거나 요새 소프트웨어 설치하면은 제품 개선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면은 내가 그 소프트웨어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테슬라를 운전하는 모든 주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커가고 있어요. 다음을 보시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기술이 왜 성장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그 조건을 봐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 디지털 트리니티라고 하는 건데, 신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기술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기술들이 사장되고 폐기되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자동차의 연비처럼 성능을 개선하는 거는 연속적인 혁신 기술이고, 그런데 이 이동수단이라는 것 자체가
말에서 내연기관차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단절이 됐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자본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이어가야만 더욱더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만 신기술이 여러 디지털 트리니티 신기술 안에 시장과 함께 녹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의 미래를 보고 자본이 투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제도가 뒷받침되죠. 네 번째로 제도가 정립되고 나서 시장의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제도가 정립되면은 또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는 거죠. 왜? 기술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도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에 적합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또 나와버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 상호 간의 연결이 또 되면서 신기술이 거대하게 커가는 건데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혁명이다, 혁신을 시킨다, 산업적인 혁명을 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이다. 근데 아직은 원석이에요, 원석. 이 원석을 갈고 닦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은 정부의 올바른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정부 규제는 악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영향일 뿐이지 정부가 올바르게 규제를 하고 그게 언론 보도가 잘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신생산업의 성장을 촉진을 시키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후로 현재 시가총액이 2조 달러로 성장한 이 신생 자산군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이 평행 금융체제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 대중들이 조금 무지한 면도 있고 뭐 정부, 당국도 조금 무지한 면도 있어요.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 등을 좀 악용을 해서 비도덕적인 시장 관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업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시장 질서가 확립이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제도권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언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이 디지털 환경은 국회의원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식에 달려있다. 제가 쓴 책, 이 세력과 고래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 경제 주체들, 규제 당국, 세력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치적 세력,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만한 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이 있게 이해를 한 다음에 내재적인 기술이 어떠한 것이 있고 산업적인 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술 이해가 필수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강연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를 그렇게 깔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 옛날에 이제 2018년 1월에
그리고 2021년 4월에 이른바 상기의 난, 성수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핵심 정부 당국자들이 어떤 인식이나 행동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났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를 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투기일 뿐이다. 라고 발언을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공직자로서 쉽게 내뱉을 말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만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보자. 그게 업계의 담당자들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산업을 키워나가야 우리가 더 큰 시장을 만들어서 산업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 그러면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건 무엇이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음, 아마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정말 쉽게 말해서 데이터 관리 방식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냐 아니면 분산돼서 관리되느냐인데, 우리가 게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리니지 게임을 만약에 해본다고 쳐봅시다. 아니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다마고치라는 게임이 있었죠. 캐릭터를 이렇게 RPG 형식으로 키워가지고 돈으로 거래하는 사례들이 생겨났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임들의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은 이 게임을 만든 주체가 있거든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가 있죠. 이 게임 회사의 데이터가 다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점이 이 게임 회사가 망하면은 내가 잘 키운 캐릭터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산 원장에 저장이 되면은 영원할 수가 있는 거죠. NC소프트가 심지어 망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토큰, 코인이라는 개념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금이체로 이해를 하는 건데, 국가 간의 자금이체 과정과 발생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아마 유학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가 스위프트라는 국제은행 송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은 중간에 은행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돈이 애초에 보내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보내야 송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너무나도 익숙할 따름이지 이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수수료가 너무 많이 떼이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그 수수료가 상당히 적다. 아예 없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가스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면 효율적이고 수수료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신뢰를 우리가 갖고 이 별도로 소모되는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분산 원장이냐, 제가 바라보는 블록체인 산업은 그게 아니고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전산 회계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IoT, 5G 이런 최신 기술과 접목을 하게 되면 더 큰 파괴력을 지니는 거죠. 상호 연결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히 블록체인 산업이 다음으로는 우리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옛날에 어르신분들이 포털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닷컴 버블이라는, 우리가 버블을 뒤돌아서 보면은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몰랐고, 뭐 그렇게 우리는 항상 모든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혁명이다, 신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거는 넥스트 인터넷이라는 표현 또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넥스트 인터넷이냐?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은 이제 일상이 급격하게 변했었는데 블록체인 산업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 가족이랑 자동차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전국 지도 대신 내비게이션을 썼었죠. 뭐 손으로 편지를 쓰고 안부를 묻는 대신에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게 인터넷의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서로 우리가 가까이 연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인터넷이라는 게 이 정보의 바다인데 그 정보의 바다가 페이크 뉴스도 많다.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록체인으로 분산 원장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 그리고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각자 주체가 되어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 비용이 중앙에 있는 주체보다 더 낮은 비용을 통해 우리가 이 정보를 해킹에 좀 더 방지하는 데 힘을 쓸 수도 있고 신뢰가 가능한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 완벽하지 않은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맛볼 수 있는 산업의 변화는 이 기존의 금융기관의 어떤 힘이 더 분산이 돼서 우리 개개인들이 세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 디지털 애셋,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전체를 자본주의 전체를 우리가 그 금융이라는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보험에 있어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악사라는 명칭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보 악사로 더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 교보라는 명칭을 빼고 이제 악사 다이렉트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악사 다이렉트는 이 보험에 모집인 없이 직접 계약하는 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보험 가입 중심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악사에서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냈던 게 피지라는 보험을 출시를 했어요. 피지가 뭐냐? 비행이 만약에 항공기가 2시간이 연착이 되면은 보험금을 바로 지급을 해주는 항공보험인데, 이더리움이라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보험의 계약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보험 지급 조건에 만족이 되면은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 블록체인이 바꾸는 산업이 물류나 무역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출 금액이 엄청 많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컨설팅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뭘 바꾸려고 했었냐면은 송장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송장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인보이스, 그런 견적서나 뭐 이렇게 계약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종이로 화물과 화물 간에 이 연결되는 지점마다 직접 서명을 해서 옮겨지더라고요. 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어서 그거를 전산화하는 식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하면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송장을 토큰이라는 보상을 통해서 계속 연결이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계약 데이터나 이제 과거의 이력 데이터도 있고 화물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게 될 데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각각 토큰 이런 해시값을 부여를 해서 조금 더 신뢰 있는 정보로 교환이 되고 화물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블록체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사례가 사실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뭐 더 설명을 드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데, 갤럭시 핸드폰만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갤럭시 S10에 삼성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지갑 월렛을 이제 탑재를 했는데,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시면은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 자체가 우리 노드가 되는 거예요. 노드. 암호화폐 거래를 아마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거래소 통해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하죠. 그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 바로 다른 노드에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삼성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느냐? 페이스북이 이제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페이스북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연결을 시키겠다. 초연결 사회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미국의 테크 기업 중에 암호화폐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이 가상 공간의 미래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9년 6월에 28개 기업이 참여하는 리브라 협회라는 거를 구성을 했는데, 리브라는 사실 지금은 사장이 됐고 현재 DM이라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글로벌 통화나 금융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달러랑 1대1로 그러니까 1대1로 페그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DM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주요 통화를 바스켓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달러, 유로, 엔화 등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함의를 한번 봐야 되는데, 페이스북이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로 이 세계 각국의 정치적 중대 사안에 꽤나 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맹비난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 야 너네
불공정한 영업 행위에 대해서 벌금 이렇게 매길 거다. 그래서 중요해진 게 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분리를 해라. 분리. 그래서 페이스북이 생각을 한 게 DM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분산 원장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건데, 이 개인정보도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더 적은 비용을 써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온 게 이 DM이라는 페이스북 코인인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장도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이커머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커머스 통해서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 코인으로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원활한 가치를 이제 전송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스북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트위터는 어떤 것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트위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위터의 모회사가 스퀘어라고 하거든요. 이 스퀘어의 CEO, 트위터의 CEO라고 볼 수 있는 잭 도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비트코인이 이 인터넷의 네이티브 화폐가 되도록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창업자도 가상 공간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귀축통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디지털화 된다 라는 미래를 일찍이 내다보고 트위터에도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준비했던 거죠. 다음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뭐 익숙해서 그런데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 평생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라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평생 그 지위를 달러가 유지할 수만은 없다. 런던이 옛날에는 이제 금융의 허브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화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 금을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해서 패그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이제 금본위제가 철폐가 되면서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석유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석유를, 야, 석유 너네 달러로 다 거래해 라는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를 달러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뭐 페트로달러인 거죠. 그래서 이 페트로달러에서 우리가 석유를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라는 거를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데이터가 이제 21세기 석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해진 거죠. 그 데이터 자체에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서 그 비용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신뢰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들이 교환이나 거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DM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전 세계가 합의를 해서 또 다른 암호화폐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금융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데, 기존의 이제 전통 금융 역사에 대비해서 이 디지털 금융의 변화는 10년이라고 해서 40배 빨리 감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파의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식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주식이라는 개념이 시작을 했을 때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1600년에 영국 런던에서 동인도 회사라는 게 주식 회사의 시작이었죠. 동인도 회사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동인도 지역의 무역 독점권을 얻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는 참고로 이제 제주도에 표류했던 하멜 일행의 소속 회사이기도 했죠.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 거래소의 시초가 바로 이 런던 증권 거래소였습니다. 이 180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도 운영 중인데 영국 최대이자 세계 주요 증권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는 사람들이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고 런던을 금융의 허브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시장에서 남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 금융자본을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전문 금융기관이 등장을 했는데 걔네들이 JP모건, 골드만삭스라는 전문 투자 금융기관입니다. 1799년에 JP모건 체이스, 1812년에 시티그룹, 1869년에 골드만삭스 등이 이 세계적인 투자 은행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성숙하면서 대중적인 투자 상품이 등장을 했고 1993년에는 뱅가드라는 그룹에서 ETF를 발행을 했는데 ETF라는 게 뭐냐? 전문적인 이 투자 매니저,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그 펀드 매니저가 투자하는 상품을 주식시장에 아예 상장을 한 거예요. 그게 ETF라는 건데 그 ETF를 통해 대중들이 손쉽게 이 상품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고 금융시장이 더 편리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밑에 우리가 10년 디지털 금융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2008년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 혹은 집단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개발을 해서 2009년 1월에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를 했었어요. 그게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의 시작이었던 거죠.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시작이 2012년 설립된 코인베이스를 둘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소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은 전문 금융기관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2013년에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디지털 자산을 신탁을 해서 운용하는 회사로 시장에 큰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선물로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카고 선물 거래소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위에 뱅가드 ETF처럼 비트코인 ETF도 사실 상장이 됐어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이 400년의 전통 금융의 역사가 10년으로 확 줄어들었다. 이 짧은 시간에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점차 서양에서 동양으로 발전되고 전파되는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이 동인도 회사 아까 말씀을 드렸죠. 1600년에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조선은행이라고 해서 1896년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똑같은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생겨났죠. 증권거래소를 보시면은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801년에 영국에서 런던 증권거래소라는 게 있고 1932년에는 이제 대한증권거래소라는 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뭐 펀드나 뮤추얼 펀드, 사모펀드, 주가 선물, ETF까지
점차 이 속도가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격차를 더 좁혀서 우리가 더 빨리 이해하고 도입시켜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2020년은 다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해냐 볼 때 디지털 자산의 원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친숙한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시티도 있고 비자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 마스터카드. 얘네들이 다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다, 할 거다 얘기를 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신탁해서 운용하는 회사가 되게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애가 DCG라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인데, 그걸 또 소유하는 애들이 누구냐? 뭐 나스닥, 마스터카드, HSBC, 기존의 금융회사들인 거예요. 제도권 금융회사들. 그래서 이 관계도만 봤을 때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냥 투기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이미 제도권 금융기관에 와 있는 애들이 다 이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먹거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 자매회사로 다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산업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그럼 2021년은 뭐냐? 이 제도화의 원년이다. 제도화의 원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부들도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키고 있고, 미국의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 산하에 통화감독청 은행감독기구라고 있는데요. OCC라는 기구입니다. 이 OCC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 미국 은행들은 스위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더리움 같은 이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은행의 정식 결제 업무를 가능하게끔 허락을 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미국의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을 가능하도록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게끔 우리는 그 함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10분 내로 전송이나 이제 청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위프트 시스템이 무너질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방식이 어떻냐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에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뭐냐면은 법적으로 금지한 거 빼고 자유롭게 다 허용하는 거예요. 패권 국가죠, 미국이. 확실히 이 제일 패권 국가답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성장 가능성과 이 효용성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이외에 그러면 아시아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시아 중에 싱가포르랑 홍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싱가포르는 이 통화청이라는 MAS가 주도적으로 제도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토큰 공개 지침서를 제공을 한 바 있고요. 디지털 자산이 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에는 투자 설명서를 발행을 하고 이 MAS에 제출을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짜 놓았고, 예를 들어 뭐 이 증권이 지파투자 증권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펀드 상품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MAS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 있었고,
ICO라고 하죠. ICO는 뭐냐면은 코인을 상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IPO라는 주식시장의 개념처럼 ICO라는 게 있는데 ICO가 제일 많은 곳이 싱가포르예요. 홍콩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해외에 있는 블록체인 자본을 앞장서서 유치하려고 해요. 싱가포르랑 이제 조금 반대되는 면이 있는데 홍콩에서는 어떠한 기관이 있냐면 증권선물위원회라고 SFC라고 있어요. SFC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자선 운용사들 너네 들어와라. 그리고 펀드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10% 이내에는 이러한 비증권형 토큰을 투자를 해라. 비증권형 토큰이라고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펀드에다가. 그래서 2018년 11월에 가상자산 투자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도 홍콩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더 있긴 한데 뭐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니까 뭐 딱 스위스만 말씀을 드리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감독위원회라고 핀마라고 불립니다. 이 핀마를 중심으로 ICO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스위스도 암호화폐를 더 혁명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한 바 있냐면 최첨단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에 의한 금융시장의 구축이라는 스위스 강국을 설립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크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시를 중심으로 가상통화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ICO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냐? ICO가 안 되고요. 암호화폐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면서 세금을 매기려고 먼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국회의원 분들이나 오피니언 리더 분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규제를 모호하게 하면은 이게 계속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을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우리나라의 규제 방식은 지금 비가역적이고 비대칭적인 규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금융사업자라고 하면은 이 금융사업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디지털 자산 취급을 하는 기관은 금융사업자로 인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적이고 비대칭적인 규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기를 빨리 깨고 우리가 금융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파되는 그 속도를 더 줄여서 우리도 스위스나 홍콩, 싱가포르, 미국처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뭘 수행해 나가야 되냐 그런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뭐 왜냐면은 그냥 아이디어이고 혁신이 이루어지려면은 기존의 관념 자체를 그냥 아예 깨버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이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디어 피칭을 해보는 건데 다음을 보시면은 결국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인터넷 강대국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 강대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이 과제는 뭐냐? 과제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을 중개하는 거래소들이 현재 시점에 되게 많이 있는데
이 거래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물론 거래소들이 수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 거래소 자체가 어떤 탐욕의 세력이 돼서 암호화폐의 시세 조작을 유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의 감시 체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ETF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ETF가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ETF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자산운용 업계에 있으니까 그 함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겠다라는 발표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하자라는 논의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시면은 디지털 자산 금융 상품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서비스가 하나의 금융 상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신탁이랑 운용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자라는 개념의 수탁 서비스도 하나의 디지털 자산 금융 상품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자산을 토큰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산의 토큰화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을 함으로써 자산에 속한 다양한 권리들을 분배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증권형 토큰과 같은 개념인데 뭐 출자 지분이나 발행자에 대한 지급 청구권, 뭐 공동 사업에 따른 수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 성격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보다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부동산이 됐든 뭐 천연 자원이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좀 더 세밀하게 쪼개서 관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유동화시켜서 만약에 그런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을 때 수익을 배분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토큰을 발행을 해야 된다. 글로벌 기업의 토큰을 발행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JP모건 투자은행을 말씀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JP모건이 뭐라고 했었냐면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완전 지금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JP모건 코인을 지금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먹거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들 뛰어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도 그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삼성도 삼성 코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이 서로 경쟁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디지털 에셋 이코노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만 하더라도 뭐 트럼프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는 그 의미가 좀 희석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아니다. 완전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바이낸스라는 조직이 있어요.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래소입니다.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사이버 수사 조직과 협력을 해서 해커 조직도 잡는 거예요. 그만큼 블록체인 산업이 중요하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아닌지 해커를 골라낼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된 정보를 추려낼 수 있는 게 결국에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거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바이낸스 유치 한번 우리나라에 한번 해보자. 왜?
바이낸스 통해서 디지털 자산 강대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기존의 거래소들이 ISMS라는 이런 인가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사례 때문에 뭐 바이낸스든 바이비트든 해외 거래소들이 지금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이낸스가 지금 위기인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분산형 조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본사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 개념처럼 다 분산화된 조직 속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규제 당국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소속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뭐 우리는 본사가 따로 없다 라고 얘기하면 규제 당국에 조금 반하여서 조금 눈치 없는 애라고 찍힐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바이낸스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예 본사를 두고 분산형 조직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홍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냐 보면은 금융 허브라고 하는 우리가 홍콩이 물론 그 기능을 상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뭐 시위가 되게 작년만 하더라도 꽤나 크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금융기관들이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엔 이런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 허브 기능도 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홍콩이라는 나라가 왜 금융 허브가 되었는지를 조금 간단하게만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홍콩이 이제 뉴욕이랑 런던과 더불어서 세계 3대 금융 허브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출발점이 아편 전쟁이에요. 아편 전쟁. 아편 전쟁이 이제 영국이 승리를 하면서 155년 동안 영국 땅이 됐었죠. 홍콩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영국의 상공인들이 진출을 해서 1865년에 은행을 만들고 새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HSBC, 홍콩 상하이 은행과 이제 홍콩 달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로 새로운 화폐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금융 허브는 다음을 보시면 우리도 꿈꿀 수가 있다. 어떻게? 홍콩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를 넘어서 전 세계 금융 허브를 충분히 꿈꿀 수가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은 여전히 미국이 강대국의 입장에서 현재 달러 시스템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정부가 생각해야 하는 기치나 가치를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다른 기업들이 내걸고자 하는 어떤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제 뭐 탑7이라고 하는 테크 기업들 보면은 뭐 페이스북도 있고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뭐 이런데 얘네들이 지금 내거는 가치는 뭐냐 되게 다양해요. 뭐 콜라보레이션도 있고 오라클은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내걸고자 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원 월드 하나의 세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이 우리가 모였을 때 시너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게 그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인식과 입장이라는 거죠. 정부가 일궈 놓은 토양 위에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기술의 발전은 정부가 일군 토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기술이 도입되는 데 있어서 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해를 함과 동시에 규제를 올바르게 마련함으로써 더 커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강대국이 될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과감하게 입장을 표명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왜냐면은 그냥 뭐 평가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제대로 그거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먼저 문제점이에요. 그게 가상화폐 거래소를 뭐 4곳을 인정을 했고 뭐 10곳을 인정했고 그 숫자는 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뻔히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가 안 이루어졌는데 거래소부터 지금 먼저 제도를 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조금은 이 물질적인 뭐 가상화폐에서는 물질은 아니지만 이런 매테리얼이 있으면 그걸 먼저 규제를 하고 그 매테리얼을 관리하는 거래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 숫자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상화폐가 뭔지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네. 그걸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일단 거래소부터 규제를 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그 양도소득세를 그냥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 내년으로 미루자. 내후년으로? 네. 내후년으로 미루자라는 말이 조금 20, 30대나 물론 40, 50대 분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분들한테 그냥 좀 대중영합적인 사탕 발림에 그냥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확실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답변과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규제를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산업을 어떤 식으로 커갈지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를 조금 늦추게 된 거는 우리가 너무 그냥 거래만 그냥 활발하게 냅둔 정부의 잘못이 처음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거래만 하게끔.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라는 접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는 분리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잘못된 단추를 계속 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단추만 처음부터 제대로 깼다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전 세계에서 거래하는 그 거래량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2위까지 차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이. 그만큼 대중들은 이해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금융자산으로 인식을 하면서 미국처럼 그런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인프라를 그 정부가 그냥 바로 걷어차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사람들, 대중들한테 이건 그냥 투기다라고 다 매도를 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뭐 좀 기회를 놓친 거죠. 예를 들어 정말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그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래세라던가 세금을 통해서 전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 그 엄청난 자금을 우리가 그냥 걷어차버렸다. 세수 확보도 꽤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다 불법화함으로써 네. 다 잃어버렸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엘살바도르라는 어떤 국가가 법정 화폐로 이제 채택을 할 정도로 비트코인을 어떤 네이티브 커런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러라는 거 개념 자체도 우리가 그냥 기축통화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이 피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게 전 세계랑 합의를 해서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주체가 됐었으면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강연의 주제대로 우리가 조금 더 기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해서 규제를 올바르게 한번 같이 해보자, 업계 담당자들이랑 함께 힘을 모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선운용사의 신청이 줄을 섰거든요. 그래서 연내나 내년 초에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이 함의하는 건 뭐냐면은 집합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운용하는 거를 결국에는 금융자산으로, 그러니까 금융상품으로 인식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도 조금 더 빨리 해보는 거죠. 금융상품을 더 다양화하고 사람들한테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금융시장에, 디지털 금융시장에 더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1k라고 연금에 투자할 수 있게끔 심지어 허용을 했어요, 미국. 반문을 하실 수가 있죠. 와, 이거 뭐 투기 상품 아니냐. 근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게, 변동성이 크다고 투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변동성만큼 수익률이 크면은 위험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자산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연금에 투자되는 거는 장기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으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고 충분히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연금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뭐 개방을 한다던가, 어찌됐든 저는 금융자산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엔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를 그냥 아예 다 뭉뚱겨서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라지진 않을 거다. 사라지진 않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에 있냐면 지하경제 때문이에요. 지하경제로 IMF가 조사한 바 있는데, IMF에서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는데 꼭 그 지하경제라는 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알리고 싶지 않은 거래 내역도 지하경제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한 거래량이 엄청나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암호화폐를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제가 그 IMF에서 조사한 통계는 뭐였냐면, 이제 그 158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무려 27.78%나 돼요. 거의 30%에 육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CBDC라고 하면은, CBDC는 중국이라는 이 공산당이 아예 너네 뭐 위안화로 뭘 거래하는지 다 우리가 알겠어, 다 조사하겠어 라는 CBDC를 활용을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중앙 집권화적인 체제로
이 과거의 역사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퇴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사람들이 과연 선택을 할까? CBDC라는 거를.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의 어떤 그 근본적인 욕망 때문이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갖는 어떤 거래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일 큰 위험은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야 비트코인 그냥 아예 하지 마. 이거 그냥 지구상에 없어져야 돼. 라고 하면은 뭐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전 세계가 규합을 해서 뭐 엘살바도르처럼 그런 인플레이션율이 엄청 높은 국가들이 다 합의를 해서 오펙처럼 뭔가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는 그 기구들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미국에 만약에 대항을 한다고 쳐봐요.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다. 뭐 유럽 전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규합을 해서 만드는 것처럼 그런 세계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이유로 저는 암호화폐는 좀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